로마 제국 역사 여행 제10강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정치의 키워드는 관용과 습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관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로마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지중해를 석권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을 발전시키는 능력이었겠죠. 그거로부터 팍스 로마나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학습해 왔느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 거는 라틴어 사용권이고요. 파란 거는 그리스어 사용권이에요. 로마인은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제국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제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언어와 문화를 퍼뜨리거든요. 근데 로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그리스에서 학문, 종교, 문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기술은 에트루리아에서 가져오고, 상업은 카르타고에서 배우고, 갈리아인 게르만인 기병을 써서 이거를 다 융합해가지고 자신의 걸로 만든 거죠. 지중해 지역의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보면 이렇게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남겨진 걸 보면 이건 어디서 가져왔고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배우고 베끼고 흡수했다. 에트루리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스의 형식을 가져와 모방해서 발전했다라는 거죠. 에트루리아도 상당히 기술이 앞서있던 곳이었던 거고요. 그리스는 여기에 뭐 예술, 뭐 건축, 뭐 언어, 뭐 종교 이런 것 굉장히 풍부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로마 걸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로마 예술품 같은 거 보면 그리스에 있는 원본을 가져다가 복제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 박물관에 보면 로마 시대에 복제했던 작품들이 이렇게 있죠. 라오콘 같은 경우에도 바티칸 박물관에 있고, 헤라클레스는 여기 나폴리 박물관에 있는데 다 이게 목욕탕 같은 데 이렇게 전시되었던 그런 작품들이에요. 원본 작품들은 많이 전해지지 않죠. 여기 포세이돈 청동상 같은 경우는 아테네 박물관에 있는데 참 드문 작품입니다. 이것도 바다에서 건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 나머지 원래 있었던 작품들은 막 파괴되거나 뭐 이런 청동 작품들이 녹여지거나 그러죠. 아니면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불에 떼면, 가열을 하면 이게 일종의 시멘트처럼 변해요. 그래서 이걸 대리석을 많이 깨부셔가지고 했던 뭐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스의 진품을 복사해서 상품으로 제작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대흥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로마 시대의 작품들은 대부분 그리스의 원작자가 있고, 그 원작자 거를 보고 베껴가지고 여러 개로 복제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예술작품과 복제품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술작품은 처음에 이런 작품을 기획하고 뭐 이런 동작을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만들어져 있는 작품을 그대로 뺏기는 건 훨씬 더 쉬운 작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만든 사람들은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의 작품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로마의 작품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없죠. 다분 기술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옷을 입은 비너스, 크니도스의 비너스, 이런 것들이 다 복제품이라는 거. 크니더스의 비너스 복제품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절에 보티첼리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것. 여기 포즈를 보시면 포즈가 똑같죠? 오른손을 가슴을 가리고 왼손은 아래를 가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따라서 했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원본이 있고 복제품이 있다. 보고 배워서 뭔가 응용 발전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로마인의 큰 특기라고 할 수도 있죠. 건축에 있어서도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했던 거, 또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거를 가져다가 결합해서 로마만의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신전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신전을 가져다가 로마식으로 바꾸죠. 여기 그림의 신전은 왜 로마식이냐? 그리스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없어요. 없는데 여기 이제 계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로마식으로 약간 개조해가지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단 위에 올려서 만드는 거, 이게 전형적인 로마식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뭐 기둥이나 그다음에 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리스식이죠. 그리스식과 로마식으로 변형해서 하는 거고요. 묘지가 있는데요.
로마 시내에 묘지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유명하게 알려진 묘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우구스투스 영묘가 있고 하드리아누스 영묘가 있죠. 그 영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묘를 만들었는데, 이 묘의 형식이 에트루리아 방식이에요. 에트루리아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무덤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후대 사람들은 이런 무덤을 따로 만들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황제나 이런 사람들만 로마 시내에 무덤을 만들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로마 성벽 바깥에 무덤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피아가도 옆에도 여러 무덤의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도 두 개인가 뭐 이렇게 있고, 그 성벽 바깥에 둥그런 형태로 무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에트루리아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화병 같은 게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 그 화병들이 많이 발굴된 게 이 에트루리아의 묘에서 발굴된 겁니다. 로마 시대의 묘에서는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이거 묘라고 해서 무슨 그 안에 뭐 부장품 넣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 극장도 그리스식 극장을 로마식으로 개조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로마 방식으로 짓거나 이런 거죠. 그럼 그리스 방식과 로마 방식 뭐가 차이겠죠? 자, 왼쪽에 있는 건 그리스 방식이고 오른쪽에는 로마 방식이죠. 가운데 있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동그란 게 있죠. 이거가 그리스식은 완전한 원형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중석, 이건 부채꼴 형태로 이 오케스트라를 바라보는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로마식은 오케스트라는 단원형이고 이 관중들은 앞에 있는 무대를 보는 이런 형태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공연했느냐, 공연의 주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극장의 모양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의 건축 기술하면 가장 중요한 건 아치죠. 아치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개선문에도 있고 수로교에도 있고 뭐 도움에도 있고 여러 곳에 아치가 쓰였는데, 그 아치는 어디서 왔느냐?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의 이 아시리아에서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게 기록은 없어요. 어디서 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시리아 여기 보면 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치라는 게 발명이 돼가지고 지중해로 전해지고, 뭐 페니키아 사람들이 아마도 에트루리아에 또 전해주고, 에트루리아에 이렇게 아치가 남아있고, 에트루리아하고 로마가 같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에트루리아 사람들한테 로마가 배워가지고 이 아치를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치, 그다음에 그리스의 신전 건축,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로마만의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건 그리스 신전의 페디먼트고, 또 기둥이 하중을 받는 기둥이 아니고 장식품으로, 이건 로마식이죠. 장식품으로 붙이고, 또 아치형 문을 만들고, 에트루리아식, 그다음에 그리스식을 다 가져다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로마만의 방식을 만드는 게 로마인의 특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누가 썼든 다 가져다가 내 걸로 한다라는 게 로마 사람들의 아주 실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콜로세움 보면 그런 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콜로세움의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으로 부르고요. 원형 극장이라는 건 없어요. 극장은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원형극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극장은 원형이 아니고 반원형이고, 경기장일 경우에 콜로세움 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타원형처럼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원형 경기장이죠. 근데 이거 보면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식 해서 장식품으로 된 기둥 양식이 이렇게 있죠.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에서 가져온, 거기다가 로마만의 벽돌 그리고 콘크리트, 이거를 조합해서 아치 구조를 대규모로 사용해 가지고 이 거대한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에서 많은 걸 배웠다, 많은 걸 가져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로마의 뭐 대표적 건축물은 판테온인데, 판테온의 여기 페디먼트 삼각형, 그다음 기둥, 그리고 돔은 로마에서 발명을 한 거죠. 아치를 확장을 시켜서 사방으로 아치를 만들면 이게 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과 돔을 결합하고 로마에서 개발된 벽돌 그리고 콘크리트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로마의 어떤 권력과 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화강암을 가져옵니다. 판테온 앞에 있는 18개 이 기둥은 이집트의 상류에, 나일강 상류에서 화강암을 깨가지고 그거를 배에 실어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 비용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로마가
가졌던 이 권력이 있지 않고는 이거를 제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로마 방식과 그리스식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들을 하나의 책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이 쓴 건축10서라는 책인데요. 이게 기원전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의 건축가였어요. 원래 군인이었고요. 로마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병대거든요. 이 공병대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이런 기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도 이 군인으로 오래 활동하다가 군인 제대하고 나서 건축가로 활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로, 뭐 도로, 공공건축, 신정건축 뭐 이런데 다양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 책에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서기 800년경에 수도원에서 필사가 돼가지고 그게 보관되어 있다가 15세기에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아치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비례와 균형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 이미 로마는 이러한 기술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15세기 사람들이 그제서 깨닫게 된 겁니다. 서로바가 멸망한 이후에는 그런 기술들을 다 잊어버리고 1000년이 흘렀었는데 그러다가 이 책이 발견됨으로써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 이런 기술들이 다 축적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또 등장한 새로운 문화는 유명한 인물들을 두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거리에 또 로마에도 하지만 여러 속주에도 이런 두상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리스하고 좀 다르게 이상화시키지 않는 현실 인물 그대로를 표현했습니다. 왼쪽에 페리클레스의 두상인데요. 이건 그리스는 이상적 두상이에요. 이상적인 남자의 얼굴, 이상적인 남자의 몸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로마에서는 그렇게 안 한 거죠. 여기 카이사르의 두상이 있잖아요. 근데 카이사르가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베스파시아누스 있는데 이 사람도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상적인 남자로 하려면 머리도 좀 잘 있고 예, 얼굴 좀 잘생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내 모습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했단 얘기죠. 장인들한테. 아마 장인들이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노예들한테 시켰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 이것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속주에 보냅니다. 지금 이 집정관이 누구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석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상적으로 안 만들고 실제 모습 그대로 만들었다는 게 로마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람과 다른 되게 실용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돈도 만들죠. 돈이란 건 뭐 경제적인 필요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돈은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매개체니까 돈이 옛날 그 리디아 왕국 때부터 이런 돈이란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스 시대에도 널리 통용이 됐고 하니까 로마도 당연히 이 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여러 문양을 만들어 찍어내지만 여기에 황제들의 얼굴을 많이 넣었다. 이런 돈이라는 건 경제적 필요도 있는 거고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고 싶어서 이런 화폐를 발행한 목적도 있다. 지금 시대의 황제가 누구다. 새로 뭐 집정관이나 아니면 새로 속총독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됐다. 그럼 자기 얼굴을 거기다 박아가지고 기념 화폐를 만드는 거죠. 네로 왕제가 하면 네로 왕제가 기념 주패를 만들어서 그걸 뭐 병사들한테 월급을 주면 그게 전국에 통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황제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도 이런 동전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로마가 점차적으로 부강할 때는 금과 은이 풍부할 때는 이게 완전한 좀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다가 나중에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여기 은화의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는 아주 얇게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죠. 또 문학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요 작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러스, 에우리피데스. 여기는 이제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로마 시대에도 아폴로도로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같은 신화 작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이 그리스 시대의 신화 작가들을 보고 배운 게 굉장히 크죠. 뭐 예를 들면 오디세아 같은 경우에는 로마 학생들의 필독서였으니까 낭독하고 그랬으니까 호메로스를 늘 암송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아폴로도로스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베르길리우스는 노바 사람이고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늘 뭐 암송도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다가 자기만의 어떤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이네이스예요. 아이네이스 읽어보면
오디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트로이가 멸망을 할 때 아이네이스가 거기서 아버지 안키세스를 등에 미고 배를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로마를 건설하는 그 얘기가 아이네이스거든요. 또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를 온갖 잡다한 얘기를 막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고 그런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책들을 발간하는데 이 아이네스가 로마의 시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로물루스의 선조로 보면 아이네스다. 네, 아이네스 여기 트로이 전쟁이 기원전 12세기잖아요. 한 3, 400년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늘려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 아이네스인데 이 베르길리우스는 그러면 이 신화를 왜 만들었냐? 보면 로마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 공화정 처음에 왕정부터 시작해서 공화정 얘기잖아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래된 장구한 역사가 있고 또 이 아이네스의 선조는 아프로디테고 그리고 마르스의 후손이고 이러니까 위대한 조상을 둔 사람들로부터 로마는 출발했다라는 것들을 위대한 로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신화를 아이네스라는 신화를 창조한 거죠. 근데 여기 아이네스가 여행한 코스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여행 코스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디세우스의 여행기를 열심히 읽고 그에 따라서 비슷하게 창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후대 그 중세나 그 르네상스 시절에는 오디세이아 책보다는 오히려 이 아이네이스를 많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게 라틴어로 기록됐으니까 그래서 많이 봐서 이게 더 많이 알려졌고 이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작가가 라틴어를 쓴 작가로서 아주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지옥과 연옥을 안내하는 길잡이로 쓰죠. 그만큼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베르기우스가 이런 거를 쓴 이유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화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의 신이 로마의 신으로 많이 변신을 했죠. 이름만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우스가 유피테르가 되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그 위대한 신은 유피테르 그리고 그 아내인 유노인데 유노는 헤라 여신이 바꾼 거고 여신이고 케레스 데메테르가 케레스로 바뀌고 또 전쟁의 신 마르스가 또 로마는 기본적으로 전쟁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르스가 또 이렇게 각광을 받았고 디아나 아르테미스가 디아나로 바뀌고 여러 이제 신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로마에서는 유피테르, 유노, 베스타, 디아나, 바쿠스 이런 신들을 제사 지내고 이들을 모시는 신화들이 많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문학을 일으키는 데는 문학자들이 활동하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 후원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그러니까 미술가, 건축가,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후원자들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책을 쓴다 그래서 뭐 책이 뭐 수만 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사람들만 읽는 게 책이니까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 사람들만 읽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문학을 펴내려면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원자가 누구죠? 메세나 활동. 예, 후원 활동. 이걸 메세나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메세나의 출발점이 누구냐? 마이케나스라는 사람부터입니다. 이 마이케나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왼팔 같은 사람이에요. 군사 측면에서는 아그리파가 있었고요. 외교 측면에서는 마이케나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공직에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직에 나가지 않고 숨어서 아우구스투스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워낙 부자였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사업 능력도 있어가지고 부동산도 많이 사서 이익을 많이 보고 해가지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로마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지원했죠. 그러니까 지원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였습니다. 호라티우스는 시인이죠. 그래서 많은 시를 남겼고요. 근데 원래 호라티우스는 해방로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집안도 꽤 부자여가지고 먹고 사는 별 시장이 없었는데 처음에 정치에 좀 가입했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좀 아주 허벌나게 깨지고 도저히 나는 정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베르길리우스의 추선에 의해서 마이케나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케나스가 호라티우스한테 엄청나게 좋은 집을 줘요. 여기 티볼리에 있는 마이케나스 저택에 있는 이 저택을 줍니다. 이 저택이 방이 24개였고요. 노예가 8명, 소장농이 5가구가 딸린 집이었다는 겁니다. 소장농이 5가구가 걸렸으면 소장농만 잘 관리하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방이 24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칩거하면서 여러 시를 썼다. 그래서 호라티우스가 남긴 유명한 시가 이거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까르페 디엠 꾸암 미니멈 그레둘라 포스테로 이네요. 자, 이렇게 마이케나스가 여러 문학가들을 지원할 수 있던 뒤에는 누가 있죠? 아우구스투스가 있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그리스어를 안 배웠대요. 이 사람이 17살 때 카이사르 후계자가 되고 막 그 정치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몰라서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리스어를 한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는 우리의 언어인 라틴어를 좀 풍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틴어를 주로 하는 사람들, 라틴 문학을 열심히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 같은 사람들을 적극 지원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팍스로마나. 자, 팍스로마나는 것은 로마에 의한 평야죠. 지중해를 우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바다. 우리의 바다라는 것은 내 바다야. 아주 안전한 바다입니다. 해적도 없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외적이 침입할 염려도 없다. 그래서 로마의 패권 아래서 완전한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는 걸 불립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국방이 유지가 돼야죠. 그래서 한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외적이 절대 지중해로 침입해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여러 가지 물산 이동을 하고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종교인들이 다니고 여러 자유로운 활동이 있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로마의 패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많이 이동한 게 곡식입니다. 곡식. 자, 이탈리아 반도는 원래 미리 있었지만 미리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칠리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다가 나중에 이집트를 정벌하면서부터는 이집트에서 곡식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량을 조달한 책임자, 이걸 이제 안찰관 또는 아이디스라는데 아이디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아이디스가 2명이 있었어요. 이 2명이 책임지고 곡식을 정기적으로 로마시에 들어올 수 있게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잘해야만 로마시가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이제 통용이 더 많이 됐냐면 와인이에요. 모든 와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사람들이 와인을 즐겨 마셨다는 거죠. 와인이란 건 음료죠. 이 사람들한테 음료였습니다. 근데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에 타 먹었습니다. 3대1 정도로 물을 3배를 섞어가지고 마셨고요. 아이들한테는 더 옅게 물을 타서 이제 마셨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던 밀밭이 포도로 바뀌고 또 더 경쟁력이 있었던 건 히스파니아, 갈리아 이런 데다가 그 포도를 심어가지고 와인이 생산 및 보급을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고요. 군인들한테도 하루에 1리터의 와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군인들한테 제공했던 와인을 포스카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시큼털털한 이런 맛의 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카를 군량으로 지급을 했는데 포스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 원개복도 약간 알코올이 있으니까 원개복도 되고 소독제도 되죠. 알코올이니까 소독제도 되고 오염된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물을 정화한 데도 있었고 그리고 전투 전날에는 평소보다 많은 포스카를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그 병사가 군율을 어기거나 군기가 빠질 경우에는 포스카를 제공 안 하고 원래는 밀을 받아야 되는데 보리로 바꿔줍니다. 군율을 어긴 병사들은 그랬다는 거죠. 포스카도 안 주고 보리만 주게 하고 이게 이제 벌입니다. 로마에 가면 아주 독특한 공원 비슷한 게 있는데요. 서울의 난지도 같은 거예요. 암포라의 무덤입니다. 와인 단지. 이걸 암포라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로마에 왜 암포라의 무덤이 있냐면 자, 히스파니아나 갈리아 지역에서 암포라에 담긴 와인이 배를 타고 로마 바깥에 오스티아라는 항구까지 와요. 그래서 거기서 강을 거슬러 가지고 작은 거룻배에 실려 가지고 로마까지 옵니다. 와서 여기서 와인이 소비된 다음에 그 암포라를 히스파니아가 또 보내면 물류비가 더 들어요. 이 암포라는 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이 언덕에다가 암포라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암포라의 무덤이에요. 장장 53밀리언이니까 5,300만 개의 암포라가 버려졌다는 거죠. 그래도 한 군데에 모아서 버렸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암포라 무덤, 몬테 테스타치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네,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재에 묻힌 적 있죠. 네, 묻혔죠. 근데 폼페이가 와인 유통의 중요한 장소였어요.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랬는데 폼페이가 화산에 묻혀가지고 도시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한때 와인이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답니다. 팍스 로마는 여행도 가능한 시대죠. 여행. 그래서 뭐 로마 사람들은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나폴리만 여기가 아주 휴양지로 좋죠. 뭐 오늘날에도 나폴리만 해가지고 여기 포지타노 아말피로 돌아가는 코스가 아주 중요한 관광 코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많이 갔고, 여기 포추올리 이 지역은 로마 귀족들의 원로원 의원들의 별장이 집중되어서 있었던 데예요. 여기 미세노라고 하는 군항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휴양지여가지고 여기도 여행을 많이 갔고, 조금 더 멀리 동부 지중해로 이제 가게 되면 이쪽에도 여행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 특히 그리스 지역에 여행을 만한 굉장히 볼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여행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장장 4번이나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죠. 자,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건 이 지역이 팍스 로마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했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 할 수 있었죠. 중세 시대에는 이런 여행을 못했어요. 근대까지도 그랬습니다. 19세기까지도 이런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이 팍스 로마나가 작동될 때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딱 그 전성기죠.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이때 여행을 했으니까 아주 그 평화 시기였던 거죠. 그 평화 시기에 했던 여행자 중에 기록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7대 경관이라는 여행기 내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는 7대 불가사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불가사의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원래는 세븐 원더예요. 세븐 원더스예요. 세븐 놀랄만한 7개의 경관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고대 지중해 7대 불가사의다 그러는데, 불가사의는 아니죠.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유명한 여행지가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7개가 템플 오브 아르테미스 신전, 제우스 상, 로도스의 청동상, 마우솔로스의 무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기자의 피라미드, 그리고 바빌론의 공중정원. 이게 7개예요. 7개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피라미드만 있죠. 나머지는 다 이제 부서지고 지진 나서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몇몇 개랑 보시면 이렇죠.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제사 지낸 게 올림픽 경기거든요. 지금도 올림피아에 가보면 이렇게 경기장이 있고 또 헤라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있죠. 김나지움 유적 있고 그게 있어요. 올림피아 경기도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올림피아 경기는 한 1000년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그리스 시대에도 있고 로마 시대에도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 로마 시대도 유지가 되었고 네로 황제는 직접 여기 가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운동장 있잖아요. 저 운동장이 제가 가보고 저 운동장이 이렇게 조그맣지? 어떻게 저기서 전차경주를 했지? 뭐 이랬었는데 저기 운동장 저 너머에 전차경주장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밭이에요. 아직 발굴을 하지 않아가지고 전차 경기장은 없는 거고 지금 저기 달리기 경기장, 단거리 달리기 경기장만 이제 복원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은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에 바치는 축제가 올림피아 경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우스 신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상, 이게 볼만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했다 그런 거고요. 오늘날에는 다 무너지고 파괴돼가지고 저 기둥 하나만 달랑 서 있습니다. 에페소스에 가면 당시에 신전 중에 제일 볼만한 신전은 아르테미스 신전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저 기둥 하나만 대충 어떻게 살려가지고 해놓은 거고요. 좀 저렇게 이제 물에 잠겨 있죠. 여기 지대가 높아져가지고 그랬던 거고, 여기 에페소스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 요 기둥을 다 뜯어다가 콘스탄티노플을 짓는데 많이 썼다라고 하는 또 설이 전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참 볼만한 그런 거였다는 거고요. 할리카르나소스, 오늘날의 보드룸이라는 동네 가면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었는데 그것이 볼만했다. 그래서 이 마우솔레움은 위대한 자의 무덤이라는 어떤 명사로 바뀌었죠. 여기 상상도예요. 마우솔레움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지진 나서 무너지고 여기 있던 돌을 중세시대에 성체가 있어요. 그 성체를 쌓는데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로도스 섬에 가면 청동상이 있었다. 그래서 청동상 밑으로 뭐 배가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필론이라는 사람이 이거 기록했더랬죠. 필론 시대에는 저 청동상이 있었고 뭐 그러다가 어느 시대에 이게 무너지고 그 청동상은 누가 집어다가
뭐 이렇게 다른 데 썼겠죠. 로마 시대에는 이 로도스가 최고의 휴양지였고 또 사람들이 유학 가는 그런 곳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 이겁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에 의한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죠. 그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도자, 원로원, 시민, 병사, 제국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 방위, 그리고 두 번째 민생 안정에 자발적 참여하고 각자 역할을 잘 했을 때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팍스 로마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 팍스 로마나가 만들어졌던 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